일단 인플레 하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건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지금의 증시가 경색됐던 건데, 인건비가 증폭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노동자들은 상당히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제조업이 계속 그동안 부가가치가 상실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루칼라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기네 산업이 가치를 잃어가는 만큼 계속 월급을 깎이면서 그래도 전직을 못하고 계속 불만 속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협상력을 가져다 줬던 것이 결국 코로나 사태였었어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모여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커서 생산 차질이 생길 때는 거의 뭐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를 현장에 불러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많이 줬어야 되는 것이 인건비와 인플레를 증폭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꺾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가 같은 경우도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 빚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하이퍼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재정 부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의 빚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기대 속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돈 찍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화폐의 가치라는 게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를 떠나는, 어떻게 보면 뱅크런 사태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 떨어뜨려서 그 돈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빚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빚이 많을수록 결국 인류는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 로보틱스 하드웨어, 사이버 보안, 디지털 가상 세계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 번씩 크게 사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빅 스윙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TSMC를 최근에 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로 투자 기간이 2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샀다는 얘기는 TSMC가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잖아요. 만약에 이 반도체 산업에 중국이 들어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국이 커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수요의 안정성이 상당히 생겼다라는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분은 사실 시세 차익 갖고는 게임 안 합니다. 시세 차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현금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는 TSMC도 기업 내에 현금이 생겨서 배당을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그분은 자기가 투자했을 때 리턴이라는 것도, 리턴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돈을 줄 수가 있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투자할 만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디지털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반도체 같은 커머더티, 그러니까 일상제 아닙니까, 반도체가. 그래서 약간만 수급이 틀어져도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샀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차피 이 사회가 결국 스마트하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대가 열릴 때, 수요가 폭발할 때, 그때는 백워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후방 산업이 가장 협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의 가장 후방에 있는 건, 후방에 있는 소재 반도체죠. 예, 그래서 TSMC를 좋게 봤고, 이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 복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흉내내는 건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것을 합리화시킨다고요. 그 투자를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힘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투자한 기업을 같이 따라 사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달러 강세,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좀 안전자산으로 도피 현상이 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보통 해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 10억 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일단 환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달러 자산을 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 환위험을 해징, 중화시키려면은 결국 10억 달러만큼 숏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 환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자기는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달러 자산의 가치가
20% 30%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7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헤지는 10억 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숏 포지션이 10억 달러라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3억 달러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오버헤지되어 있는 거죠. 숏 포지션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그걸 줄이려면은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억 달러만큼 롱을 새롭게 취해서 헤지 포지션, 숏 포지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달러 사야 되는 거예요. 3억 달러만큼. 과거에 세계가 굉장히 금융자산이 많아지면서 달러 자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수입했습니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프린트해서 줬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채권도 굉장히 많아졌고 달러 표시 자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미국의 경상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달러 자산이 많아졌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가는 그 헤지 포지션을 만회하기 위한 달러 매수세가 막 들어온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가격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계속 경상적자를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의 나라 물건 갖다 쓰면서 계속 돈을 찍어서 그냥 소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미국에 있어서 발권력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패권에 굉장히 예민한 거고요.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는 거죠.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배터리 핵심 부품은 중국산은 안 쓴다. 절대적으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조달 자체도 통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를 만드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동맹국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스탠스 어떻게 바뀌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중국을 선택적으로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맹국한테 피해를 안 주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쪽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도 약간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찬스를 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일단 피해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1인당 GDP가 12,5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제. 근데 이러한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 컸잖아요, 이제. 중국은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 정점을 찍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높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가 미래의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었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성장성도 떨어진 상태죠.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로 좀 바꿀까? 그래서 알리바바는 텐센트를 막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굵으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에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얼마 전까지는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겠냐는 거죠. 저는 스탠스가 바뀔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도 못할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불확실성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성장도 좀 중국은 떨어졌고 거버넌스 이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선 탈출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5년 정도 투자 기간을 볼 때 수익률이 한 40배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저희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이 책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죠. 한 보통 시리즈 A 정도에 들어가면, 기업 가치가 한 150억 이때 들어가면 5년간 40배 정도는 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로 넘어와라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상장 주식을 갖고 남들이 계속 투자하던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알파를 내려면은 결국은 초기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시 지켜야 될 원칙들, 그리고 삼가야 될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식이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먼저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만큼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이는 만큼 얻는 거죠. 이 증시라는 거는 이제 기대를 사고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죄라는 거는 남보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만큼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좀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투자 원칙과 투자 유니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하다 보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고,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수익률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투자 원칙과 유니버스를 지켜줘야 된다. 주식 투자가 위험할 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가 뭐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수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투자 기간이 짧으면 결국은 그 빠졌을 때 팔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가의 등락, 짧은 기간에 어떤 그러한 오르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알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변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위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개별 주식은 실패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성장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 이 기업이 가장 더미넌트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신성장 산업은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우월한 기술이 튀어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지배당하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개별 기업은 그냥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도 내가 몇 번째로 알았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뭐 이런 와이스트리트 같은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그들보다 빨리 갈 수 있나, 이 시장을 알아야 자기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랜덤 리비전은 피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은 탐욕과 공포 속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감정과 이 이성이 싸우면 뭐 100% 감정이 이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누가 얘기하면 맞고 틀리다, 이런 거 사실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투자 기간으로 끊지 않습니까? 그럼 다 틀려요. 투자 기간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왜 샀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걸 왜 샀구나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업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넘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거를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성장 가속화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창업을 하면 그게 상장이 되면 투자 수익률이 10,000배, 20,000배는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뭘 보느냐? 두 가지 봐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DNA. 첫 번째는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은 있어야 돼요. VC가 그것도 없으면 안 봐요. 성공했을 때 엄청난 아웃컴이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항상 이제 VC가 돈을 줄 때 뭘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왜 네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너는 할 수 있니? 네가 대표로 할 수 있어?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in class냐, 아니 베스트 인 클래스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는 그 산업 중에 네가 첫 번째로 한 거냐, 의미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 약간 나중에 했으면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핵심 경쟁력이 있는 거죠. 비상장 기업이 그 두 형태 중에 하나냐라는 거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그라운드에서 싸워라라고 이제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남들보다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러려면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야가 뭐예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라든가 평소 이제 관심 있게 많이 공부했던 분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익률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확실히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다음번에 어디로 가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요가 딱 생겼을 때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조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테일 마케팅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도 좀 자기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산업별로 그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딱딱딱딱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저기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변했네, 그럼 거기에 설명되는 그런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시 변수가 올라가면 이거 이런 종목을 갈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기 시작했다, 그때 빨리 사는 거죠. 지금은 미국 국채를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 근처로 왔다. 이거는 다시는 그런 금리를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줬던 기형적인 인플레에 의한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한번 보고 싶고, 굳이 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신흥국 채권까지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채권의 기능이라는 게 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그러면은 뭐 주식으로 뭐 몰빵 뭐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수익률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를 한 40% 정도 넣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좀 배분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